안녕하세요.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아직 군복무가 의무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독특한 한국 남성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특징에 대해 나토 자문관의 사연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에링턴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현재 나토 산하 전략 분석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장교로 근무했지만 지금은 민간 싱크탱크 전략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지요.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조직화된 전투 의지라는 개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빨리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현대전에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나토 브뤼셀 본부의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국가의 분석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국가 방위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 시뮬레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지요.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자료가 놓여 있었고 저는 한국 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내에 1천만 명 무장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천만 명이라니, 그것도 72시간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요. 현대 군사 이론에서 그런 동원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일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오타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발표가 시작되었고 한국의 군사 전문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포병과 기갑 전문가 밀집도를 보여주는 지도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너무 많아 마치 서울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전투 경험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배치였습니다. 마치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처럼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지요. 아파트 단지마다, 회사 건물마다, 대학 캠퍼스마다 포병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기갑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배치를 했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 자체가 거대한 잠재적 군사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였지요. 총만 주면 포반이 짜입니다. 한국 측 발표자의 이 말이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예비군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고 민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군인 같은 절차로 포병 진지를 구축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원, 택시기사, 교사, 그리고 대학생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전투부대와 같았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볼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비군 제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잠재적인 전투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지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동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지요. 한국이면 가능합니다. 이 대답이 제 마음속에 더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우리 유럽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의 이런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론적인 연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국의 군사 체계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통계와 숫자들은 분명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문화와 사회적 구조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제가 항상 믿어왔던 조직화된 전투 의지의 한계에 대한 이론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한국은 분명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사회 내 전시 전원 구조의 실효성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었지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토의 방위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브뤼셀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군사 이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직업적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화된 전투 의지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울은 그저 평화로운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병 때문인지 이 도시 곳곳에 숨겨진 군사적 잠재력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지만 그가 군복무 시절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생방 훈련에 대한 기억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언제든 다시 군복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첫 번째 일정인 예비군 훈련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공식적인 나토 방문단이었기에 특별 허가를 받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훈련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까지의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현역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미 군복무를 마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회사원, 자영업자, 교수, 택시기사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 언제 군복무를 하셨던 건가요?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전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역 후에도 예비군 훈련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나라의 예비군 제도와도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비군 훈련은 형식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제대 후에도 정기적으로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훈련을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군 시절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5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제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대한 지 25년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살아있지요. 훈련이 끝나고 담당자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물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이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그것도 서울에만요. 수십만 명이라니요. 그것도 단일 도시에서. 영국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다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군인으로서의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본 광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말 실전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시민들이 갑자기 군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루카스 씨, 당신은 그들을 예비군으로 보고 있군요. 하지만 저희는 그들을 잠복 전투원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군복무는 끝난 과거가 아니라 잠시 멈춰있는 현재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잠복 전투원. 이 개념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서구의 군사 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회적 정체성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잠재된 상태로 공존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비군 제도가 아닌 사회 전체가 잠재적 전투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캠퍼스 한쪽에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군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학업과 예비군 훈련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한 대학생에게 예비군 훈련에 대한 느낌을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삶의 일부예요. 아버지도 하셨고 할아버지도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호텔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저 현대적인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서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장으로 변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언제든 전투원으로 변할 수 있는 남성 시민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준비 태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잠들기 전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제 연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일상 속에서 이 군사적 DNA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더 깊이 탐구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일터, 여가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 잠복 전투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의 출근 시간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엄청난 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혼잡함 속에서도 놀라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듯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효율적으로 이동했습니다. 혼잡한 런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지요. 이 질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마치 군대식 동선 관리가 적용된 듯한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한 대형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군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남성 직원들이 상세하게 자신의 군복무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순히 했었던 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 기술과 경험이 아직도 그들의 일부인 것처럼요. 그들에게 군복무는 과거의 의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택시기사, 음식점 주인들까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잠재적 전투원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연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위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마치 훈련된 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시위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명확한 지휘 체계, 효율적인 의사소통, 질서 있는 대열 유지. 이것은 단순한 시민들의 모임이 아니라 군사적 훈련이 내재화된 집단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위 참가자에게 이런 질서 정연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이건 그냥 몸에 밴 습관입니다. 그의 말처럼 군사적 훈련과 경험이 일상의 습관으로 내재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의 형태였습니다. 마치 사회 전체가 거대한 자율 조직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다시 탔습니다. 저녁 시간대임에도 사람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제 보니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방식까지도 마치 전술적 동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적의 경로 선택, 병목 현상 방지, 흐름 유지. 이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보기 힘든 집단적 효율성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점점 더 명확해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현대적이고 평화로운 도시 사회였지만 그 아래에는 견고한 군사적 네트워크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가 강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과 정체성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제 노트에 새로운 개념을 적었습니다. 사회적 전투 시스템. 이것은 전통적인 군사 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군대와 사회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로 존재하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잠복 전투원으로서의 시민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이런 잠복 전투원들이 자신들의 군사적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직장 생활에 적용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직 군인들이 민간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군사적 경험이 어떻게 직업적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한 유명 IT 스타트업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으로 특히 군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계 어느 테크 기업과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CTO는 40대 초반의 김진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회사 투어를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는 동안 개발팀의 업무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1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협업 방식이 마치 군사작전과 같았습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 정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과정. 이것은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라 마치 전투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정우 CTO에게 이런 독특한 업무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K1 전차병 출신입니다. 우리 개발팀 대부분도 군 출신이에요. 병과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군에서 배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더니 김정호는 자신의 개발팀 구성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재 그의 팀에는 전차 조종수 출신 2명, 포수 출신 1명, 그리고 정비병 출신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 상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즉시 전차 소대를 편성할 수 있는 구성인 셈이었지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전투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리소스 최적화,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이 모든 것이 군에서 배운 기술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놀랍게 잘 적용됩니다. 김진호의 설명을 들으며 군사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민간 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율과 질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팀워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군사적 역량이 기업 환경에서 재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브랜드들을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제작하는 창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자유롭고 예술적인 분위기였지만
여기서도 군사적 정확성과 효율성이 느껴졌습니다. 스튜디오의 디자인 디렉터인 박준호는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경험이 크리에이티브 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전사에서는 극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디자인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박준호의 팀은 마치 특수작전 부대처럼 움직였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명확한 목표와 전략이 있었고 각 팀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과정은 창의적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적 정밀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브리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건 작전 브리핑과 매우 유사합니다. 목표, 제약 조건, 리소스, 타임라인을 명확히 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합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한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군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부서와 위기 대응팀에는 군 경험이 있는 인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실제로 군의 장비 점검 프로토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는 거의 군사작전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기업을 방문하며 저는 군사적 사고방식과 기술이 한국산 업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이나 스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조직 문화, 의사결정 프로세스, 심지어 창의적인 작업 방식까지 군사적 영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군 경험이 종종 민간 경력과 단절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기술과 마인드셋이 민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오늘의 핵심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전투 대응력을 비즈니스 역량으로 전환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일은 이런 군사적 DNA가 세대를 거쳐 어떻게 전승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러 세대의 군복무 경험을 가진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전투 준비 태세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전수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북부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박씨 가족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족은 3대에 걸쳐 모두 포병부대에서 복무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세 세대가 같은 병과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박씨 가족의 집은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갈하게 정리된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세 남성의 군 시절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박재현 할아버지, 50대 중반의 박민수 아버지, 그리고 20대 후반의 박준영 아들. 세 세대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현 할아버지는 6.25 전쟁 직후 군에 입대했고 155mm 곡사포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박민수는 80년대에 같은 포병부대에 입대했고 손자인 박준영은 불과 몇 년 전에 같은 부대에서 전역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가 모두 같은 병과에서 복무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재현 할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포병은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지요. 나는 내 아들에게 포병의 중요성과 자부심을 이야기해 주었고 민수는 그것을 준영에게 전했습니다. 박민수 아버지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식탁에서 포병 이야기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것을 아들에게 전했지요. 군대에 가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세 세대가 서로 다른 시대의 같은 무기 체계를 다루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기본 원리와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군사 지식의 전승이었습니다. 박준영 손자는 현대적인 젊은이였지만 군사적 지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그는 최신 IT 기업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지만 포병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총을 줘도 싸울 수 있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영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건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국가가 부르면 나가는 게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가족과의 대화 후 저는 서울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무작위로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군 경험과 현재의 전투 준비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금 바로 총을 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는 끝이 아니라 잠시 시민인 상태입니다. 언제든 다시 군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요. 이 말은 제가 이전에 들었던 잠복 전투원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 대학교의 군사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세대 간 군사 지식 전승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사 지식이 공식적인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관계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승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이런 지식 전승은 공식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실제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군사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는 공식적인 군사 훈련을 넘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일상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새로운 개념을 기록했습니다. 세대 간 전투 지식 전승 시스템. 이 개념은 한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나 국가적 제도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내재화된 집단적 지식 체계였습니다. 내일은 이런 문화적 현상이 어떻게 국가적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거기서 한국의 전시 전환 구조의 공식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침 일찍 국방부를 향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전략기획과의 김태우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나토 자문관 신분을 확인한 후 특별히 준비된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간단한 인사말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루카스 씨가 궁금해하던 1천만 편성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어떻게 전투 부대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체계도였습니다. 각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로 세분화된 동원 체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장비를 다뤘었고 어떤 임무로 복무했었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의 설명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동원소, 장비, 임무가 사전에 모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시스템의 세부적인 구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적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 통계, 기술 분포, 인프라 현황까지 고려한 정밀한 설계였지요. 정말 일반인들을 빠른 시간 안에 무장시킬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대령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제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통해 검증된 수치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시스템의 일부를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놀라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군을 키우는 게 아니라 국민을 편제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서구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우리에게는 그 경계가 훨씬 유동적입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의 전시 전환 구조의 상세한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비군 소집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전투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구조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국방부 구내식당에서 김 대령과 더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공황이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 대령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우려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점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행정적 계획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루카스 씨가 관찰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은 잠복 전투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지요. 오후에는 실제 동원 훈련 데이터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시 부대 편성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참여도와 준비성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준비를 멈춘 적 없습니다. 한국에서 평화는 항상 준비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제도나 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방부를 나서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군사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에 녹아든 총체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군대와 사회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저녁에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예비역 장교 몇 명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주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군사적 준비 태세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현대적인 대도시였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든 전투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의 원천은 첨단 무기나 정교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된 전투 준비 태세였습니다. 제 노트북에 오늘의 핵심 통찰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방위 자산은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사회 자체다. 이 개념은 기존의 군사 이론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의문을 품었던 조직화된 전투 의지의 한국적 버전이었습니다. 내일은 이런 군사적 정신력이 어떻게 산업 분야에도 적용되어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군사적 사고방식과 산업적 혁신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약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처음 본 순간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현대중공업의 김영준 부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소 곳곳을 안내하며 한국 조선업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현대중공업의 위기 대응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글로벌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매번 산업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였지만 우리는 항상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회복력의 핵심은 군사적 위기 대응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명확한 위계 구조, 신속한 의사결정, 극한 상황에서의 인내력,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무한 책임의 문화였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지요. 우리 남성 직원들 중 상당수가 군 출신입니다. 해군이나 해병대 출신도 많지요. 그들이 가진 위기 대응 능력과 극한 상황에서의 인내력은 조선소 같은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큰 자산입니다. 오후에는 대전의 LG화학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기차용 첨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인 이민호 박사는 전직 육군 공병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군 경험이 자신의 연구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병으로서 저는 항상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강을 건너야 한다면 다리가 없어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구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장벽이 있더라도 항상 우회로가 있다는 믿음으로 접근합니다. 이민호 박사의 팀은 글로벌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전투적 연구 문화가 있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팀원들 간의 강한 연대의식과 협력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도 저는 군사적 정밀함과 규율이 느껴졌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한 복잡한 절차,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작업 시스템까지 마치 첨단 전투기의 정비 과정을 보는 듯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구소장인 윤태준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99.999%의 정확도로도 부족합니다. 100%에 가까운 완벽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군사적 정확성과 매우 유사하지요. 윤 박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배우고 더 나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끈기. 이런 문화는 한국의 군대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저는 한국의 산업적 성공과 군사적 정신력 사이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율이나 위계 질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정신적 태도였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집단적 헌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적 성공은 흔히 말하는 경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위기 대응 능력과 집단적 생존 본능이 산업 현장에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군사적 위기에서 단련된 한국 남성들의 국민적 정신력이 경제적 도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 것이지요.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에 마지막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은 평화로운 전투 공간이다.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마치 군사적 작전처럼 접근한다.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의 핵심에는 실패를 감수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 내일은 제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관찰과 통찰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의 윤곽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군사적 준비 태세와 정신력이 과연 미래 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저 현대적인 대도시로만 보였던 서울이 이제는 잠재적 전투 시스템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속에 숨겨진 잠복 전투원들, 평화로운 일상 속에 녹아든 군사적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언제든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 오전에는 한강공원에서 간단히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시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의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한 벤치에 앉아있던 70대로 보이는 노신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종문이라는 분으로 한국전쟁 직후 태어나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이종문 씨와의 대화는 제 한국 연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20대의 군 복무를 마친 후 4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이제는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 속에는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군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제는 70대인 이종문 씨의 이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군복무는 지나간 의무가 아니라 잠시 중단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 그 정체성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총을 쏘실 수 있나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종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몸은 늙었지만 손은 기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몸에 각인된 전투 기억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호텔로 돌아와 지난 2주간의 관찰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보고서의 제목은 대한민국 잠재 전투 시스템을 보유한 유일국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군사적 준비 태세가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내재화된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핵심 발견들이었습니다. 1. 한국의 잠복 전투원 개념. 평범한 시민이 언제든 군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중 정체성. 2. 세대 간 군사 지식 전승 시스템.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전투 기술의 지속적 전수. 3. 사회군사 연속체. 군과 사회가 별개의 영역이 아닌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구조. 4. 군사적 정신력의 산업적 적용. 위기 대응 능력과 극한 상황에서의 인내력이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나토의 방위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투 정신은 무기보다 오래 간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첨단 무기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전투 의지와 준비 태세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간략히 공유했고 그들의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제 관찰 내용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현대 도시였지만 그 아래에는 강인한 전투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무기나 장비보다 더 강력한 방위자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전술적 문화국가다. 그들의 문화 자체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 브뤼셀로 돌아간 후 저는 나토 내부에서 전시 동원력 모델로 한국을 분석하는 독립부서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예상보다 빠르게 수용되었고 저는 그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한국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나토의 방위 전략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상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 네트워크, 세대를 관통하는 군사적 지식, 그리고 언제든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 방위의 본질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나토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군사 연속체 개념은 유럽의 방위 전략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 원칙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준비 태세가 제도적 장치를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끔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 회사원,
IT 전문가, 디자이너, 그리고 한강공원의 노신사까지.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강인한 전투원의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군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정체성을 활성화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투 정신은 무기보다 오래간다. 한국은 이 원칙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앞으로 나토의 방위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가 방위의 핵심은 첨단 무기나 거대한 군사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단단한 방위의지와 그것이 문화적으로 구현된 형태임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